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걷거나 일어서는 등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근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압력이 뇌 척수액의 흐름을 촉진해 뇌를 스스로 세척하는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확인된 것입니다. 뉴스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적인 신체 움직임이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직접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 복근이 수축할 때 생기는 압력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실제로 밀어내는 물리적 작용을 한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패드릭 드루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를 통해 신체 활동과 뇌 건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이광자 현미경과 마이크로CT 등 첨단 영상 장비를 활용해 움직임 직전의 뇌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쥐가 몸을 움직이기 직전 복근이 짧게 수축하는 순간 뇌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복근이 조여지면 복부 혈관이 압박을 받고 이 압력은 혈액을 척수와 뇌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연구진은 이 과정을 유압 시스템에 비유했습니다. 복부에서 발생한 압력이 척추 정맥총을 통해 전달되고 두개골 안의 뇌를 아주 조금 움직이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은 뇌척수액의 흐름을 유도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감싸며 영양을 공급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체액입니다. 연구진은 복근 수축으로 생긴 압력이 뇌척수액 순환을 활성화해 뇌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패드릭 드루 교수는 이 현상을 더러운 스펀지를 물속에서 짜내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뇌는 액체가 흐르는 부드러운 스펀지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복부 압력으로 뇌가 미세하게 움직이면 내부 체액이 순환하며 세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어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어서기 전 몸을 지탱하거나 한 걸음 내딛기 전 배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정도의 가벼운 복근 긴장만으로도 압력이 전달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취된 쥐에게 약한 복부 압력을 가했을 때도 뇌가 움직였다가 압력이 사라지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한 만큼 인간에게 같은 원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걷기, 일어서기, 몸을 움직이는 일상적인 행동이 뇌척수액 순환과 뇌 노폐물 제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줄이고 가벼운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는 습관이 뇌 건강 관리의 새로운 실천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추코트카를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명 푸틴 트럼프 터널로 불리는 이 구상은 두 대륙을 잇는 세계 최대 인프라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미러 관계 개선의 시험대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베링 해협 아래에서 연결하겠다는 초대형 해저 터널 구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와 타스 통신에 따르면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CEO는 러시아 추코트카와 미국 알래스카를 잇는 이른바 푸틴 트럼프 터널 설계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예프 CEO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 투자, 경제 협력 특사로 이 사업을 양국 간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베링 해협 터널이 완성될 경우 유라시아 대륙과 미주 대륙이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단순한 교통망을 넘어 미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상은 지난해 10월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터널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약 70마일, 우리 거리로 113km 규모의 터널을 8년 안에 만들 수 있고 총 사업비도 8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65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지만 머스크의 터널 굴착 기술을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베링 해협 터널 제안에 대해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구상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러 경제협력 논의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분리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현재까지 주로 러시아 측 설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설계 단계를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건설 여부는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링 해협 터널은 대륙을 잇는 꿈이자 전쟁과 제재로 얼어붙은 미러 관계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자본, 외교적 신뢰가 모두 맞물려야 가능한 사업인 만큼 이번 협정이 실제 건설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구상으로 남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전 세계 기온을 끌어올리는 엘니뇨가 올여름 발생할 가능성을 80%로 전망했는데요. 폭염은 물론 집중호우까지 예고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유독 길고 뜨거운 여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따뜻했던 봄이 지나자마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전 세계 기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엘니뇨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바다가 품고 있던 열과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강하게 방출되는 기후 현상입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넓게 퍼지면 대기 흐름이 흔들리고 전 세계의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 같은 극단적 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전 지구적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현상이 최소 1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엘니뇨가 여름에 발생해 겨울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가을 이후 매우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각각 60%, 8월도 50%로 제시됐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 여름이 끝나야 할 시점에도 바다와 공기가 쉽게 식지 않아 더위가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폭염만이 아닙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수증기 증발량이 늘고 대기 중에 쌓인 수분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쏟아내는 집중호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불안정한 여름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겹치며 2027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올해와 내년의 폭염이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지구기후 체계가 더 뜨거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계절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월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관측되며 과거의 계절 감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상청의 기후변화 전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21세기 후반 한국의 여름은 4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80년대 폭염 일수는 100일을 넘고 2090년대에는 115일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의 기후가 미래의 일상적인 기후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길어진 여름, 더 강해진 폭염, 더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에 대비하는 일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입니다. 6월 둘째 주 환태평양과 유라시아 지진대를 따라 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규모 7.8 강진 이후 해저가 솟아오르고 해안선이 이동하는 이례적인 지형 변화까지 확인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각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월 둘째 주 전 세계 지진대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남부 해역에서는 강진 이후 해저가 솟아오르고 해안선이 이동하는 이례적인 지형 변화까지 확인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15일 필리핀 마티 남동쪽 약 104km 해역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6.19도, 동경 126.76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112km로 분석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앞서 6월 8일 남부 민다나오 섬 앞바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최소 61명이 숨지고 40명이 실종됐으며 1,40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72만 4천여 명, 피해 가구는 17만 3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필리핀 민방위청 통계에 따르면 약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긴급구호센터에서 임시 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피해는 주택과 공공시설에도 집중됐습니다. 초기 평가 결과 약 2,000채의 주택과 117개의 공공건물 및 시설이 여러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균열이 생긴 건물들이 추가 여진을 견디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약 6,000개의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명령했습니다. 페르디난디 마르코스 대통령은 구조활동을 지휘하고 기반시설 피해를 평가하며 주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위 관리들을 피해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가장 큰 특징은 해저 지형 변화입니다. 필리핀 환경부는 조사팀을 파견한 결과 사랑가니주와 다바오 옥시덴탈주 일부 해안에서 해저가 최고 2m까지 융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속에 있던 산호초와 해초 군락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안선이 기준 위치에서 약 200m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 통신은 산호초와 해초 군락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그곳에 서식하던 물고기, 뱀장어, 조개, 연체의 동물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아직 피해 지역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6월 13일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에서는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6월 9일에는 쿠바 피나르델리오 서북 서쪽 해역에서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고 깊이는 10km로 분석됐습니다. 6월 7일에는 부탄 수도 팀브 인근에서 규모 5.6 지진이, 6월 10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5.7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지진 활동은 필리핀 남부의 대형 강진을 중심으로 카리브해와 중남미, 히말라야 인근, 러시아 극동 해역까지 넓은 지역에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필리핀 사례는 지진이 단순한 흔들림을 넘어 해안선과 해양 생태계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천군입니다.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세포를 젊게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치료의 첫 임상을 승인하면서 인류의 노화 치료 연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정한 건강 수명은 세포뿐 아니라 장 건강까지 함께 관리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뉴스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FDA가 지난 1월 15일 하버드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이끄는 생명공학 기업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의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반 시신경 치료제 임상 1상을 허가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지나간 소식이었지만 생명과학계에서는 인간 노화를 되돌리는 연구가 실제 임상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포 리셋 기술은 이미 분화된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줄기세포 연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영국 생물학자 존 거든의 핵치환 실험과 일본 야마나카 신야 교수의 다자란 세포를 다시 어린 세포처럼 되돌리는 연구인 iPS 세포 연구는 이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두 사람은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노화 치료 전문 생명공학 기업인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는 야마나카 인자 가운데 암 위험이 높은 CMIC를 제외한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쓰이는 세 가지 핵심 유전자 조합인 OSK 인자를 활용해 세포를 부분적으로 젊게 되돌리는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세포를 젊게 되돌리는 기술이 현실화되더라도 그 세포를 받아들일 몸의 환경이 건강하지 않다면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의학계가 다시 장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 염증, 감정, 노화, 뇌기능과 연결된 핵심 시스템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두루원 미생물연구소의 전략기획 보고서도 이 흐름을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세포 리셋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배변량 약 200g 안에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이 존재하며 이 미생물들은 식이섬유를 분해해 뷰티리산 같은 단수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장 상피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청소작용인 오토파지와도 연결됩니다. 두루원의 송종섭 회장은 오래전부터 장내 미생물과 발효, 배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한때는 똥박사라는 별명으로 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이 장내 미생물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던 장과 배변의 이야기가 미래의학의 중심 의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장과 감정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정신의학과 교수 출신 강도형 박사는 저서 감정시계에서 감정이 장 상태와 깊이 연결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장은 제2의 뇌로 불리며 세로토닌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과식과 정보 과잉 속에서도 더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이유를 일부 학자들은 무너진 장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학의 핵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한 세포, 안정된 감정,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포를 25세 수준으로 되돌리는 기술이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준비는 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가장 오래 외면해온 장과 배설물 속에서 다시 젊음과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숫자 4개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인근 잔디밭에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8647 표식이 나타나면서 미국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위협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숫자 4개가 거대한 정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인근 내셔널몰 잔디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 구호로 해석되는 8647 표식이 대형으로 나타나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기념탑 정상에서 촬영된 웹캠 영상에는 내셔널몰의 넓은 잔디 구역에 고사한 잔디가 8647이라는 숫자 모양을 이루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에는 며칠에 걸쳐 잔디가 서서히 변색되며 숫자가 드러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표식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NN은 지난 5일 촬영된 사진에는 해당 숫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미국 공원 경찰은 잔디 변색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내무부 대변인은 이를 정신 나간 기물훼손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8647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미국 외식업계에서 86은 메뉴를 제외하거나 손님을 내보낸다는 뜻의 은어로 쓰여왔습니다. 여기에 47은 미국의 47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붙으면서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정치적으로 축출하라는 의미로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살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조개 껍데기로 8647을 만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폭력적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퇴장을 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86이라는 표현은 1930년대 미국 뉴욕에서 유래한 속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에서 재료가 떨어진 메뉴를 빼거나 문제를 일으킨 손님을 내보낸다는 뜻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일부 속어 사전과 보도에서는 죽이다는 의미로 쓰인 사례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숫자를 두고도 해석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과거에도 8645, 8646 같은 표현이 대통령 반대 구호로 쓰였지만 지금처럼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이후 미국 사회의 긴장감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숫자 하나,
표현 하나도 정치적 위협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내셔널몰 8647 표식은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발견됐습니다. 단순한 잔디 훼손 사건을 넘어 극심한 정치 양극화 속 미국 사회가 언어와 상징을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이 실제 군사작전 계획 수립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대화형 AI를 넘어 생성형 AI가 국가안보와 군사작전의 핵심 도구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16일 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최고 디지털 AI 책임자인 캐머런 스탠리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그록 기반 AI 모델이 국방부의 AI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 탑재돼 국가 안보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군의 표적 선정과 정보 분석, 작전 계획 수립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특히 스탠리 책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해 2월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 초기 단계에서 그록 정보용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이 46시간 동안 2,000개의 개별 표적에 2,000발 이상의 탄약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이를 그록이 제공한 작전 효율성 향상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표적과 탄약 운용 계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I가 인간 지휘부의 판단을 보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실은 AXI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둘러싼 환경 소송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단체 NAACP는 xAI가 미시시피주와 테네시주 멤피스 인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십 개의 이동식 천연가스 터빈을 적절한 허가 없이 운영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터빈이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배출해 지역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xAI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개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NAACP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방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AI 혁신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차단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에너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록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단순한 민간 기술 시설로만 여겨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AI 인프라가 군사작전과 정보 분석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역사회는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AI 산업의 성장과 주민 건강권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전장과 산업, 환경 논쟁을 동시에 흔드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때 영양제의 대명사로 불렸던 비타민C가 노년기 뇌건강과 관련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혈액 속 비타민C 농도가 낮은 고령자일수록 뇌의 회백질 부피가 작고 뇌신경망 연결성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히로사키 의대와 교토 부립의대 등 공동 연구팀은 64세 이상 일본 남녀 노인 2,044명을 대상으로 혈장 비타민C 농도와 뇌 MRI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혈장 속 비타민C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회백질의 부피가 작고 뇌의 주요 네트워크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DMN의 연결성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MN은 사람이 특정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도 활발하게 작동하는 뇌의 기본 신경망입니다. 자전적 기억, 미래에 대한 상상, 자기인식, 공감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결성이 약해지면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단순히 뇌 부피만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머리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두개강 부피에 대한 회백질과 백질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또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신체 활동, 간이 정신 상태 검사 점수 등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통계적으로 보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혈장 비타민C 농도는 회백질과 백질의 부피 비율, 그리고 DMN의 연결성과 모두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타민C 농도가 낮을수록 중대 상피질, 내측 전전두엽피질, 하측 두회 등 기억과 판단, 인지 능력과 관련된 부위에 회백질 부피가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비타민C가 뇌의 정상적인 신경망 상태를 유지하고 노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구조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비타민C가 직접적으로 치매를 막는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2,000명이 넘는 지역사회 고령자를 대상으로 혈액 속 영양 상태와 뇌 구조, 신경망 연결성을 함께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구를 이끈 신타쿠 도모이로 히로사키대 교수는 매일의 식습관,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이 고령자의 뇌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대표 영양제로 여겼던 비타민C가 노년기 뇌 건강 관리의 기본 요소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더기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